고등과정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미라의대학교 고등과정 매달 학부모 교육이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미라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임과 또 어떠한 지혜를 모아 이루어갈지를 함께 교육하고 나눔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6월달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미래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강의할 때에 그 강의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미래들의 향하는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6월 고등학부모 교육 자녀 이해를 통한 학업과 은사이인데요. 사실 이 앞에 저자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 저자 앞으로 놓고 강의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저희가 올해 같이 하는 게 이제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그 학부모 교육 교재이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과정 안에 맞춰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4월에는 여호와 그러니까 성품 교육으로서 회복자 생활 교육을 했고, 6월에는 자녀 이해와 학업과 은사 이해 이 두 가지를 함께 믹싱해서 일단 먼저 자녀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어떻게 그럼 학업과 은사라는 부분에서 진로나 이런 부분들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 이해다 보니까 제가 PPT를 만들 때 어떤 그 스킨을 가지고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선물로 주셨던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유아틱하게 조금 이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실 때 네, 우리 아이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렇게 사랑스러울 때가 물론 지금도 사랑스럽지만 그럴 때가 있었지를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준희 연구소장님이 지금 고등과정에서 학업과 은사의 파트에서 하고 있는 그 소논문과 관련된 것들을 잠깐 나누고 워크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네,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시이고요. 이 환대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부모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시를 한번 골라봤는데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미랄대학교에 이렇게 찾아오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방문객으로 오셨지만 지금 그때의 부담을 가지고 왜 그렇냐면 그의 미래와 또 일생이 같이 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할 때 오시는 그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환대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골랐고요. 오늘 아마 학부모 교육에 오실 때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쨌든 여기 오셔서 조금 환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행길에 오르며 네, 자녀 이해를 통한 학업과 은사 이해죠. 기독 학부모로서 특히 미랄대학교 학부모로서 온전히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과정의 자녀들은 부모로서 초등하고 중등 때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등하고 중등 때는 또 너무나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 저학년 때 행복하고 즐겁게 또 꿈을 꾸며 잘 자랐으면 좋겠다. 중등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고등에 오면 실제적으로 이제 학업과 진로라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제 바라볼 때 약간 그런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대학이라는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고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 아이를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기도학교, 대안학교, 미랄대학교 선택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한번 가지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선물로 주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해하고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 소명을 어떻게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조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기독 대안 학교이잖아요. 미랄드리 학교는 기독성, 그다음에 대안성 학교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 학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부모님은 기독성을 더 강조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 학교성 또 어떤 부모님은 대안성을 강조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생활을 하게 하면서 또 우리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간상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투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한 거죠. 어저께 사실 어제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부모님께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사실 자녀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셔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마 사가랴한테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이렇게 여기 또 이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때 아마 성령님께서 다들 부모님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내 아내 누구누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누가 하라 해서 지금의 아이들이 딱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지나고 지금 오면 그때 그 순간 기뻤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의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주신 선물을 받았을 때의 느낌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아이가 처음 받았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그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고 그게 지금 테이블 위에 숫자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마시고 각자가 있으시고 별표인 있으시니까 이게 예찬이네 이야기라고 기독학부모실 교재. 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 봐요. 워크시트를 드려가지고. 네. 그 예찬이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단편적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혹시나 내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나 아이를 이런 상황에 이렇게 상황을 바라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한번 이 가정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고 이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나 비슷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워크시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네. 그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려야죠.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사실은 인사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생명목회 연구회라는 그 포럼이 있으셔서 지금 서울에 출타 중이셔서요. 제가 대신
이렇게 인사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대신 인사 말씀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읽어보시면 사실 이 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이해할 때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만 봐서 자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해당 내용입니다. 물론 고등학부모님 정도 이렇게 되시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예찬이 가정의 문제점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찬이가 PC방에 갔는데 갔다가 학원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 걸려서 엄청 혼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야죠. 예찬이가 안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바로 옛날처럼 또 학원에 안 가, 늦게 가고 PC방에 갔다라는 생각들을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지니까 아마 더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찬이를 볼게요. 예찬이는 사실 학교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만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를 돕다가 도리어 이렇게 돕다가 그 친구하고 괴롭히는 친구하고 다투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다음에는 그냥 못 본 척 할까? 괜히 돕다가 내가 지금 괜히 오히려 더 혼나게 된 건데 다음에 못 본 척 할까?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이게 불이익을 받아도 이게 옳은 걸까? 아니면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어머님하고 의논을 하려고 왔는데 딱 그 엄마는 집에 들어온 예찬이를 보자마자 뭐 무슨 일 있었어? 학원 잘 나갔어? 이런 거보다 학원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예찬이를 몰아가는 거죠. 너 왜 학원에 빠졌어? 왜 늦었어? 이런 식으로. 예찬이는 어떻게 보면 말할 기회조차 없게 잃게 됐고 아무래도 자기가 무언가를 이제 고민을 가지고 엄마하고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더욱더 고민을 이제 터놓을 그 생각도 사라졌을 것이고요. 분명히 대화 주제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공부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서로 상황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결국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학교와 이제 교사는 배제된 채 결국 모든 대화가 다르게 진행되면서 결국 이 아이의 상황들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한 채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단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를 볼 때 아이를 이해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자고 던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기독학부모를 둘러싼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학교와 자녀인데요.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죠. 하나님과 학교와 자녀. 결국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독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또 관계의 힘과 뿌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다음이요. 네. 그 이전에 한 단계 전이요. 네.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주신 자녀가 또 다른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듣기로는 뭐라고 듣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런 존재이고 부모님은 청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청직이로서 주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양육하다라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기독학부모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녀 양육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사랑하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미랄대학교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외면한 부모인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외면한 부모인데 그 한 방송국에서요, 한 방송국 라디오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이렇게 권고하기 위해서 만든 그 대화라는 캠페인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불어드리려다가 시험 봤을까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 걸립니다.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21일 걸리고요. 복숭아 새싹이 돋는데는 일주일 걸립니다.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랩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고요. 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12분이 걸리고,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35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입니다. 평균. 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네. 35초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청소년 종합 실태의 조사를 보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할까요? 라는 질문에 설문을 해봤는데,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 38%, 그 다음에 30분 미만은 20%라고 나와 있고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30분 미만이 49%, 1시간 미만은 28%입니다. 아버님들이 이렇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더 적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 학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평균적으로 현재 청소년 사회에서 보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 대화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똑같이 설문을 했는데요. 아이가 바라는 좋은 부모란 무엇이고, 또 부모님이 바라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두 그룹 다 나왔던 결과는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부모님 입장에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46.4%라고 대답을 하셨고, 자녀는 23.6%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그룹도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다라는 거죠. 근데 46.4%의 부모가 응답한 부모님 중에서 내가 아이와 조금 더 그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활동을 실천한 분이 약 31.1%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아이도 부모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화이고, 결국 이 대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나오는 대화라는 것이 결국 자녀를 이해하는 좋은 상황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자녀의 삶이 마주한 고민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녀는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사라진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이 통계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다음이요. 학교를 외면한 부모죠. 저희 학교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부모 교육을 매번 하고, 또 학교와 또 부모님들 간에, 또 교사와 선생님들 간에 똑같은 말인데 제가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사와 부모님들 간에 이렇게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학교를 이해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만나는 사회이고,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가정 말고 머무는 시간이 가장 높은 곳이죠. 초등은 평균적으로 6시간 20분 정도 학교에 머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중등은 8시간 3분, 고등은 12시간 1분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1분 동안 학교에서 지내는데, 결국 이 자녀가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학교의 그런 공간과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학교는 단순히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사회이죠. 그 다음에 지적인 성장을 독려받는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독학부모는 이 학교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학교 문화를 이해하고 학교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학교 안에서 보내는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학교 철학이 무엇이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 교재에서는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또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나오는 선지자, 그러니까 사사의 아버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사실 마노아가
그 삼손을 얻을 때 나왔던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보면 결국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하면 이 아이를 좋게 기를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와 다른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넌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뭐 이런 대사들이 있듯이 나와 다른 아이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 그 아이를 온전히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미노아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게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양육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묻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녀를 온전히 마주하는 부모. 이것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나올 말씀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데 보면 자녀의 기질도 있고 성향도 있고 발달 단계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기질이나 성향이나 발달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MBTI도 있고요, 디스크도 있고, 뭐 홀랜드, 욕구 검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전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를 혼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속도와 성향과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를 이렇게 보내실 때는 그에 맞게 보내셨는데 결국 그 만드신 창조자의 뜻대로 이야기보다 내가 자녀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자라가기를 요구할 때 되면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결대로 결국 자신의 고유한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온전히 이해할 때, 인정할 때 결국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이요. 그 부모 코칭 프로그램 중에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그런 그 자료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제안한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나 부모님들은 어떤 유형에 한번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형이죠. 딱 단어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가 있죠. 전제형. 그 밑에 보면 자유가 없는 한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가정은 자유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한계만 제시하고 보상과 처벌을 통제 수단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아이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기가 죽어 있거나 부모의 말에 자주 반항하는 그런 가정의 유행이고요. 전제형 보니까 약간 가로 열고 이런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독재자라고. 네, 그런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자유방임형입니다. 이 자유방임형은 한계가 없는 자유죠.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와 규율이 없고, 그러니까 잘 키우겠다 생각하면서 결국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제한의 자유가 오히려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협동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감은 적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결국 이 전제형과 자유방임형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유형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형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 유형인데 한계가 있는 자유다. 그래서 자녀를 존중하고 협동심을 줄 수 있고 학습을 자극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고요. 가정의 질서가 있고요. 때로는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과 자녀가 인정하지만 때로는 가정의 질서가 있어서 적절한 질서 안에서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가정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런 민주형의 가정은 결국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게끔 키워주는 가정이란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게 부모님의 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다른 건데 제가 작년에 그 욕구 코칭이라고 욕구 코칭 지도자 2급 과정을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수했습니다. 네. 네,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유형이고요. 그래서 자녀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욕구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보면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그걸 풀어주면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4가지 전제가 있는데 욕구는 행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욕구는 결국 그 아이가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요. 감정은 욕구에서 나오고 욕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상황 파악이고 욕구를 채우지 않고 억압하면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이요. 네. 생존과 안정의 욕구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스크에 보면 C형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너무 교실에서 규칙을 제안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정확하게 그걸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규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마다 약간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걸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계획에 벗어나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는 유형이 바로 이 생존과 안정의 욕구이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모임에서 잔소리가 많거나 아니면 진지하거나 규칙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유형이 있으면 이 생존 욕구가 강한 그런 유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와 정도를 철저히 잘하죠. 그리고 이 숫자 기억과 계산할 활동을 좋아하고 어쨌든 완벽을 추구하고 약속을 지키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생존과 안정의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이 친구들은 혼자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혼밥을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렇게 끼리끼리 뭉쳐 있다가 혼자만 남기고 떠나면 이 친구 너무 힘들어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피는 그런 유형이고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가장 많이 챙겨주는 유형이 바로 이 사랑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모티콘 뭔가 보낼 때 항상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는 유형이 이 사랑 욕구예요. 그리고 뭔가 선물을 이렇게 잘 보내는 유형이고 바로 사랑 욕구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이요. 힘의 욕구죠. 힘의 욕구는 지기 싫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욕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게임을 했을 때 지면 정말 이 마음속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힘이 있는 존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기를 싫어하죠.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이게 힘의 욕구인 거죠. 승부욕이 강해서 이기고 싶고 지면 속상해하는. 그리고 항상 타협이란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기려 하고 타협은 잘 안 되고 설득은 중요하지만 설득은 하지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결국 바꾸려면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이 안 되면 결국 이건 힘들죠. 그리고 공감하지 힘든 부분이 바로 이 힘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힘의 욕구가 있으면 만약 자녀들이 힘의 욕구가 있으면 부모님이 하고 있는 뭔가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들어하죠. 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즐거움의 욕구죠. 이거는 뭐 디스크에서 보면 진짜 아이 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인데 세상 즐거운 거죠. 모든 게 다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걸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재밌어야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하여튼 재미가 없으면 잘 하기 힘들어하는 욕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가 즐거움 욕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유 욕구인데 이건 구속받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힘으로 아니면 또 계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유 욕구의 아이들한테 플랜을 자꾸 쓰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자유 욕구한테 뭔가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뭐 하는 것보다 약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들 되게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해요. 저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것들인데 혼자 해야죠. 막 이렇게 늘려가는 뭔가를 성취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자유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다 상황 따라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무언가 요구했을 때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전부 다 이 욕구의 문제인 경우가 있어서 이 윌리엄 글라서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욕구를 알고 그 욕구를 풀어주면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아이가 가는 그 아이의 그런 방향들이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ADHD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과잉 행동이 나오면 병원에 가서 무조건 약을 준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ADHD 아이들은 자유욕구가 강하거나 즐거움 욕구 강한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욕구 강하다 보니까 억압을 하거나 규칙을 들이대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항하게 되고 그냥 과잉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친구들을 그냥 약간 자유롭게 놔두는 곳, 그러니까 놀이할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게 하면 과잉 행동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결국 욕구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면 결국 과잉 행동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아마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실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욕구로 바라보면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죠. 네, 다음이요. 네, 또 하나의 그 원칙은 경청이죠. 예, 그래서 경청이라는 건데 경청은 다른 말로 듣는 마음. 그러니까 경청에는 한자에 보면 저 들을 청자에 눈과 귀와 마음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을 공감해 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이 들어주고 많이 공감해 주는 것들이 결국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유발하고 또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듣는 마음을 가장 잘 말하는 분이 또 한 번 떠오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비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 비교하는 순간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결국 그거는 경청이 안 되는 거고 듣는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달란트를 맡기실 때 충성을 보이셨지 이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았고 몇 달란트 했는지 그걸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또는 아침 일찍 오거나 저녁 늦게 오거나 삭스를 동일하게 줬지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비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 다음이요. 그다음에 학교와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네, 아까 첫 번째 학교 문화와 또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자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결국 학교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는 모습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생각할 때 또 아이들의 모습들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학교의 철학인 거죠. 그리고 학교의 철학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 순간 매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학교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경우는 또다시 두드리는 건 결국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교사는 저희도 학교에서 분명히 말한 거 교사는 이제 자녀 교육의 동역자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는 동역자 관계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계속 저희가 학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저희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 찾아오는 벽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학교에 전화하는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저희도 저희가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자주 이렇게 통화하는 관계가 저희 학교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해야지만이 결국 부모가 보는 모습과 학교가 보는 모습이 맞아서 그 아이가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사와 부모의 관계는 열린 마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아이의 말을 듣고 학교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와 지극히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얘기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들도 사실은 되게 인격체이시고 또 교사도 인격체이다 보니까 조금 아이의 모습을 보면 감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감정이 드러나다 보면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 이렇게 소통할 때는 서로 우리가 서로 이제 좋은 관계로서 소통하면서 아이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결국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네, 그래서 이제 자녀 이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자녀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의 진로를 한번 교육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독 대안학교의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학업과 은사 이해라는 부분에 접근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도요. 또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전부 다 학교에 들어오실 때 제가 면접을 해보면 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 힘들어서 또는 경쟁 위주의 교육이 싫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잘 발견해서 아이가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면접하시는 분들이 99.9%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고등과정에 올라오게 되면 그 생각들이 조금 다르게 바뀌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자라는 생각들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게 전도 3장 22절 말씀인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실 때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기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재능과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은 결국 그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살라는 거죠. 그게 소명이죠. 결국 재능과 은사가 결국 주신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재능과 은사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부르심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학업과 은사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이 학업과 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소명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이 학업과 은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에 조금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 엠데스폴리아하고 또 11학년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정리하고 점검해서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네, 다음 장이요. 네, 우리는 자녀의 학업과 은사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나요? 들어오기 전에 99.9%는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사회인지라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다음 장이요. 혹시나 이런 질문을 혹시 아이에게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엄마가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죠. 왜냐?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편한 길이야.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야지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하는 길이 결국은 너의 삶이 평탄한 길이야. 얼마나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겠어요. 두 번째는 부모의 욕심과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투영된다는 케이스죠.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부모의 경험.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말 했거든요.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 삼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시골 출신 보이는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유학을 가셔서 서울에서 그냥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삼수를 하신 바람에 결국은 대학을 안 가시고 취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경험하신 것들을 어렸을 때 저한테 엄청 얘기하셨어요. 결국 네가 아빠처럼 살지 않으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투명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면 분명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면 그 여행은 잘 실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여행을 이번에는 누구랑 어떻게 어디를 가야 돼 하고 딱딱 찾으면 그대로 이제 실행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 6월달에 리추얼을 했는데 요즘 핫한 리추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전포밀이라는 거 있습니다. 밀가루를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승재 선생님이 나오셔서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대상이 아니지 대사증후군에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리추얼에 5주 동안 성공하면 문화상품권을 거셨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심지어는
석식에서 밀가루를 빼요. 그래서 볶으면 먹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한 명씩 탈락하는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밀가루를 안 먹겠다는 아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문화상품권이 목적이 아니고 이참에 한번 그러니까 선전 포미를 해보겠다. 그냥 또 하나가 이제 야채 많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지금 밀가루를 안 먹고 있거든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도피성이 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가족과 식사하는 자리 뭐 그런 자리 아마 경험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한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더 먹는다고요? 근데 맨날 성공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승재 선생님 한번 점검하셔야겠는데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공부도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동기 유발이 잘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졸업생들을 여기서 많이 만나니까 사실은 한 졸업생 중에 지금 한 4기인가 5기 졸업생 중에 제가 담임을 했던 아이인데 8학년 때 사실 진짜 거짓말 조금만 보태서 알파벳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과정에 올라왔을 때 와서 명확하게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수명쌤 만나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더니 걔가 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대학을 갈 때 자기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리사를 하려고 했더니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유학을 하려고 하니까 영어를 못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영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대학을 입시를 준비할 때 이제 원서를 보고 이제 동화책을 읽더라고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알파벳밖에 몰랐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진짜 증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더니 군대를 카투사를 갔어요. 근데 카투사를 영어를 잘한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야 가죠. 네, 그래서 카투사 가더니 열심히 영어를 잘하고 그때 또 이제 미국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영어를 잘해야 되죠. 그러다 헤어졌어요. 그때 최근에는 또 보니까 프랑스에 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여자친구가 생긴 거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열심히 불어 공부를 하고 있고 유학으로서 정치학을 공부한다고,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공부한다고 가서 지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친구를 봤고요. 또 어떤 친구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걔는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라는 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동안 계속 운동만 했던 친구죠. 근데 키가 안 자랐어요. 근데 농구를 하다가 농구 키가 안 자라면 이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걔가 9학년 2학기 때까지 제니어리 다음에 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했다가 이제 운동할 때 배웠던 거는 뭐냐면 성실함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 훈련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돼서 이제 자기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운동선수는 안 되지만 공부 선수가 돼보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도움됐던 게 뭐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리추얼, 또 하나는 디베이트.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되게 도움이 됐고 자기가 열심히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되면 그 리추얼을 하게 되면 150시간 공부하기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좀 지칠 때 되면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목적을 가지면 공부는 분명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기 유발하는데 목적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엄마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거 말고요. 그 전에 그 다음 아니요. 뭐가 안 맞네요. 네, 그냥 넘기세요. 네, 이게 말고 급훈에 담긴 공부 그 다음 장 한번 저건데 이게 한때 유행했던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급훈에 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이거 제가 일반 학교 있을 때의 급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반대인데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이 아니라 부인의 얼굴이 바뀐다. 30분 더 공부하면 부인의 얼굴이 바뀐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담임할 때 반은 아닌데 저 옆반 그 반에 이렇게 붙여줬던 급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기유발할 때 저런 걸 썼죠. 한가인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한 번에 가자 인서울 뭐 이런 거.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으면 공부 잘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도 어디 가서 아들 자랑 좀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급훈에 담긴 공부의 목적인데 다음이요. 공부는 왜 해야 돼요라 물었을 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공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건 조금 또 공부를 또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주니 나중에 원망 말라.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먼저 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자산을 배우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들 텐데.
먼저 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자산을 배우는 거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심이 되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란다.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고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야. 그래도 여기는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네요. 네, 어쨌든 공부 왜 해야 돼요 했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다 이런 말씀을 하고 아이들에게 한다는 거죠. 네, 다음이요. 아니, 네. 두 가지 부모의 유형이 있습니다. A 학부모와 B 학부모가 있는데, 자, A 학부모는 결국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A 학부모는 자녀가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아이에게,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너는 네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네가 선발되려면 결국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돼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한 사람 탈락시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상대평가의 그런 교육이었죠. 예전에 절대평가였다가 결국 2005년 6차, 7차 교육과정 그때부터 평가 방법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결국 상위 몇 퍼센트 정해져 있잖아요. 서성한, 중경외시 여기 들어가려면 결국 3, 4 그다음에 인서울 하려면 10%까지 이 정도까지만이 결국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학원에서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이 상위 몇 퍼센트, 3에서 4%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인풋을 넣는 거죠. 이게 사교육이고. 그래서 그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결국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이건 제가 이종철 실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아이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A 학부모는 결국 내 아이가 중심이고 내 아이가 결국 선발되기 위해서는 배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반대로 B 학부모죠. 딱 이제 구분이 갈 겁니다. B 학부모는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줘라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의 소명과 너의 재능과 은사를 잘 맞닥뜨려서 하나님 뜻과 그다음에 나의 소원이 맞닥뜨려서 결국 하나님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기주도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시켜서 결국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이죠. 너무 극단적인가? 어쨌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 A 부모는 바로 이 선발과 배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고 이 B 부모는 바로 발견과 발굴을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부모의 패러다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 기독 학부모로서 어디에 서서 아이들의 학업과 은사라는 부분들을 발견시켜야 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그 대학교가 종교인 나라. 자, 우리나라엔 종교가 엄청 많죠.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도교. 그런데 그 모든 걸 초월한 종교는 대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종교가 대학교라는 얘기. 좀 우스갯소리인데 결국은 보면은 종교 활동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고3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자꾸 저희 부모님 얘기해서 제가 부모님 몹쓸 분으로 만들어 죄송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진짜 교회 가기 싫어했어요. 저의 꿈은 제가 결혼하면 반드시 제가 모태신앙인 자녀에서 아이를 정말 함께 교회에 가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근데 안 돼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 혼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교회에 갈 때 듣는 소리가 뭐냐면 대학교 가서 교회 가라. 그때 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중직자, 뭐 허리집사, 일반 성도 할 거 없이 뭐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고3 때 경우는 아예 교회 안 나간 경우가 많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돼 그런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이요. 자,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시하지 않게 대학 교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는 어떤 어머님이 아이한테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 동물 사육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왕이면 수의사가 좋지. 뭐 이런 느낌. 또는 어떤 아이는 되게 그 음악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편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음향을 듣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거 대학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들이 결국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음이요. 네. 자, 그래서 전도서 아까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이들에게 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결국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고, 결국 그것이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물에는, 모든 창조물은 만든 이의 창조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향기가 있다 치면요, 음향기가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음향을 기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그 음향기를 통해 소리가 잘 증폭되는 게 목적인 거죠. 결국 그러면 그 음향 기계는 만들어질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의도가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이죠. 네, 다음 장 볼게요. 네, 그 다음 장이요. 그게 바로 소명이죠.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지겨우실 것 같은데,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결국 그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인데,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신 건 1차적 소명이죠. 이게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소명은 결국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죠.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죠.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이 재능과 은사를 바탕으로 결국 우리를 만든 목적은 그 재능과 은사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자녀를 대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 알 텐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세 번째는 자녀의 은사를 찾는 그런 방법 중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는 IQ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IQ 세대인데 IQ가 나쁘면 머리 나쁜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IQ를 딱 보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하워드 가너라는 사람이 단순히 IQ가 아니라 다중지능, 그러니까 사람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능들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지능을 다 가질 수는 없고, 결국 그 아이가 잘하는 지능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내 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아이 안에는 분명히 강점이 있고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부모님들 가시는 워크시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논리적으로 사고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은 음악 능력이죠. 그 다음에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신체 운동 능력.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 어떤 선생님이요 지금 동물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원숭이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있고 저기 물고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동물들한테 시험을 볼 때, 교육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볼 때 다 기어오르라는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럼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굴까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 원숭이겠죠. 네. 그러면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낙제생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데 코끼리는 그러면 이 나무를 기어오르는 거는 낙제가 되겠지만 결국 코끼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또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하고 그러면 원숭이하고 물가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했다 한다면 결국 원숭이 낙제자가 될 거고,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잘 개발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누구나 재능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나타난 시기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흥민이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근데 손흥민은 분명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체 능력이 되게 뛰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부모님이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니까 너는 의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풋을 시켰을 거면 우리는 지금 손흥민을 못 봤을 거라는 거죠. 결국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흥민의 그 강점이었던 신체 능력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 때 좋은 진로가 지금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그 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진로를 잘 하고 그런 능력들을 개발시킨 다음에 결국 이게 자기의 능력과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 이게 결국 소명이다라는 부분이죠. 네, 다음 장이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가정에 있는 주신 선물을 준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해 주시고 아이와 대화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잘 이야기 나누신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온전히 자녀를 이해하고 결국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재능과 은사를 주었다. 그럼 그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계시다가 어떤 게 강점 있는 것처럼 보시면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주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었으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등과정은 사실 그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학년 때도 소명책이 나왔고 지금 이제 10학년 때도 여름이면 소명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명책을 쓰는 목적은 결국 저희가 소명 교육을 쭉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고 하던 이런 일들이 좀 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하게 되면 한 책으로 아이의 지금까지 상황들이나 아니면 아이의 그런 개발 검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풀면서 온전히 아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또 아이들과 진로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그 진로를 찾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에는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정기론 선생님 나오셔서 지금 현재 11학년이 하고 있는 소논문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거고 간단하게 부모님들 한번 워크숍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큰 박수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1학년 소논문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부모님들하고 이제 활동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소논문 수업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학원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이제 논문을 한 번씩 다 쓰셨을 것 같아요. 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논문은 이제 소논문은 보고서와 논문 사이에 있는 글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소논문은 뭐가 다를까요? 그렇다면 자, 보고서는 과제를 교사가 줍니다. 주어진 그 과제에 대해서 교사가 준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리서치를 하고 발견한 사실을 정리한 글이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논문은 주제를 교사가 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정합니다. 직접 정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연구 방법을 찾아서 결과와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글쓰기가 소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지금 아이들의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11학년 대상으로 소논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달에는 이제 아이들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주제를 선정할 때 요청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교과가 뭐야? 너희들의 진로와 꿈이 뭐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현재 흥미있고 관심 있는 게 뭐야?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주제를 정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의 영역과 흥미 있는 영역, 아이들이 관심 있는 진로와 꿈의 영역을 가지고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4월 달에는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 분석 이렇게도 불리우는데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이제 연구 방법을 정하고 측정 도구를 개발했는데 양적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양적 연구 방법과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인 연구 방법은 어떤 대상과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계량화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화해서 결과를 내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글쓰기. 질적 연구 방법은 어떤 현상과 대상이 있으면 그 이면이 있잖아요. 그
그 이면을 가지고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게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거면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측정 도구로는 뭐가 있을까요? 관찰이라든가 그리고 면접, 인터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측정 도구이고요. 양적 연구 방법의 이제 대표적인 측정 방법은 이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양적 연구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측정 도구는 이제 구글 설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6월달에 구글 설문지를 싹 돌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요. 이후 일정은 이제 9월까지 연구 결과를 내고 결론을 이제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다시 소론부터 해가지고 쭉 다듬을 예정이고요. 11월 달에 이제 소론문 발표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퀴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역할보다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제가 아이들의 연구 주제를 말할 거예요. 누구의 연구 주제인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노트를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노트, 태극기 노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BTS 정규 3집 시리즈 수록곡의 고등학생 아미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 누구일까요? 네? 11학년입니다. 11학년. 한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답입니다. 자, 신이, 서윤이, 주희가 한 팀으로 지금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 노트. 축하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 청소년 세대와 이 주제 진짜 특이합니다. 부모 세대 간의 자녀 입시에 대한 갈등 양상 및 해결 방법. 자녀 입시에 대한 갈등. 누굴까요? 2명입니다. 2명 중에 한 명만 맞춰도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5초 세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 4, 3. 틀렸습니다. 시연이와 진이입니다. 진이하고 시연이가 한 팀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다음 세대 기독교인의 감소 요인과 대처 방안. 누구의 연구 주제일까요? 11학년입니다. 힌트, 남학생입니다. 아닙니다. 누굴까요? 아닙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우리 선생님들도 맞추셔도 돼요. 5, 4, 3, 누구요? 네, 아닙니다. 3, 2, 1, 해찬이었습니다. 오해찬. 그 다음 밀두 중고등 학생들의 MBTI가 팝스라고 하는 어떤 체육과 관련된 앱인가 봐요. 팝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 누구일까요? 진용이 아닙니다. 시옷자는 들어갑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잘 맞추시지? 네. 유진이 맞습니다. 공평하게 맞춘 대로.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미랄두라학교 수학 과목 캐릭터 개발에 관한 요구 누구일까요? 캐릭터,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친구입니다. 네? 연주 아닙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정답입니다. 누구? 지금 제가 죄송한데 누구 어머님이시? 진유. 네네네.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세 권을 받아가시네. 네, 빨리. 네, 영화 주요 등장인물 MBTI 성격 유형 고찰 누굴까요? 네? 은찬이 아닙니다. 11학년입니다. 11학년. 봉준호 감독의 서울국 열차 기생충 살인의 추억을 중심으로 MBTI 성격 유형을 고찰한다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혜림이 어머님. 네, 역시 우리 혜림이. 자, 빨리 가볼게요. 자, 미랄두락교 청소년 수면 건강이 신앙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누구일까요? 5, 4,
예린이, 수아, 연주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고등 미랄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양 정보에 따른 급식의 만족도와 가정식의 만족도의 차이.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가 맛있냐 아니면 집밥이 맛있냐 이건데요. 누구일까요? 아까 나왔던 이름입니다. 네? 누구신가요? 민현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버님 한번 혹시 민현이 아버님? 역시 죄송합니다. 자, 일본과 한국의 장애인 교통 복지에 관한 연구 누구일까요? 5, 4, 담배 아닙니다. 2, 1, 영현이었습니다. 지영현 미랄. 그 다음에 드라마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 비평 연구 누굴까요? 주인공의 우울증을 중심으로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계속 이름이 나왔던 아이인데 네, 서준이 아닙니다. 계속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5, 4, 3, 2 아닙니다. 담비였는데 어머님 담비 어머님. 자, 그 다음에 19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관광지 변화 과정 누구일까요? 아까 이름 나왔는데요. 네, 윤시우였습니다. 네, 나중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랄초등학교 외부적, 내부적 요인에 따른 학교 만족도 조사 누구일까요? 이게 그 통학 거리에 따라서 학교의 만족도가 다를 것이다. 이 연구거든요. 누구일까요?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서준이하고 승민이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어머님 자, 드라마의 반짝이는 워터멜론의 주인공의 자아 정체감에 관한 연구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이나였습니다. 자, 미국의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이 미드가 초등학생 영어 어휘력 향상에 주는 영향 누구일까요? 맞출 것 같은데 계속 이름이 나왔어요. 반복해서. 우리 11학년 미랄들에게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이 어머님, 진용이었습니다. 네, 네, 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바로 맞출 것 같은데 우리 10학년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종류와 한국 프로축구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종류의 차이 누구일까요? 네? 태연이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아까 우리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명의 미랄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금방 맞추실 것 같아요. 교육용 스마트폰 게임이 미랄초등학교 6학년과 7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게임 앱에 관심 있는 친구입니다. 누굴까요? 의민이 정답입니다. 네. 자, PPT 다음이요. 이제는 우리 11학년 아이들의 연구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본인의 이제 연구 주제의 키워드를 뽑아낼 차례입니다. 이제 브레인 라이팅 시간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제가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 한번 잠깐 보시면 그 다음이요. 이제 원래는 이제 부모님들의 관심사, 흥미있는 것들을 이제 브레인 라이팅 해가지고 그걸 범주화해서 마인드맵을 완성해 나가려고 했어요.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게 이제 방사형 사고를 통해 가지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중심 토픽이 있고 주요 토픽이 있고 하위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토픽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주요 토픽은 중심 토픽을 분류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하위 토픽에는 핵심 키워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드린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제가 주요 토픽까지 제가 적어드렸어요. 원래 백지에다가 부모님들이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활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나눠드린 마인드맵을 가지고 활동하셔도 되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분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잘하는 것이 한번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고등과정의 선생님이십니다. 잘하는 것은 운전이래요. 못하는 것은 노래와 수영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여행이고요. 싫어하는 건 노래라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와, 바로 맞추셨네. 바로 이거 네, 2권 드리겠습니다. 바로 맞추셔가지고. 자, 이윤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잘하고 있어.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나처럼 살지 마.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꿈은 교사였고 사회와 역사 좋아하는 과목이었고요. 과거에 이제 이윤생 같은 경우는 역사 100점 맞았구나 나는 이제 선생님의 칭찬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 재능과 은사는 옛날에는 운동이셨는데 지금도 운동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 현재 이제 이윤쌤은 좋아하는 책은 소설이시고 되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 읽기.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자꾸 하게 되는 일. 그 다음에 나에게 100억이 주어지면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합니다. 학교를.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이윤쌤의 재능과 은사는 가르치기, 공감해주기.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에게 자, 나라는 존재. 이윤쌤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잘하는 거 계획을 세우고 공감을 잘해주고 못하는 것은 거절하기를 못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이윤쌤에게 부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하셔요? 그러면 못하시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재능과 은사는 이제 경청, 공감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윤쌤이 선택한 연구 주제의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찾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의 뒤쪽에 나와 있고요. 누군지 맞추시면 됩니다. 잘하는 것은 루틴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못하는 것은 요리와 춤이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쇼핑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고 싫어하는 말은 임용고시나 준비해.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지? 저였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교과는 이제 사회였고 선생님에게 제 꿈이 항상 선교사였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꿈이 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믿음이 좋구나, 너는 목사해야겠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재능과 은사는 이제 성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자기계발 서적을 좋아하고 귀찮아도 자꾸 하게 되는 일은 이제 운동, 영어 공부, 기도 묵상을 좀 귀찮아도 하고 있고요.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이제 토론버스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토론 교실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운행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이제 성찰하는 걸 좋아하고요. 남이 말하는 나 이게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논문을 쓰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기능적인 글쓰기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랑 좀 성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뭘 못하냐, 요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했는데 못하는 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청소를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는 거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소논문은 그럴 수 있죠. 잘하는 것은 재촉하기를 또 잘한다고. 시간이 되면 빨리 가자, 예배 시간 늦겠어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재촉하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핵심 키워드는 토론 교육 과정입니다. 다음이요. 어떻게 하셨지? 이거 말하기도 전에 이거 말하기도 전에 맞춘 비결이 뭔지 모르겠네. 제가 은종쌤이었습니다. 은종쌤은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 정도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모님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요시라는 말이라는데요. 요시라는 말을 맞추신 분에게 노트 3권을 드리겠습니다. 요시 무슨 말일까요? 요시 힌트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자, 은종쌤 없나요? 부정적인 말이고요. 일본 말이고요. 은종쌤이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종쌤 신관관계상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회를 좀 더 드릴까요? 네, 은종쌤 뭐죠? 요시? 두고 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 잘하는지 두고 보자 이 말이 싫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은종 쌤이 이제 연구 주제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는 인문학, 성찰, 생각하기였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다시 이제 마인드맵으로 봐주시면 앞쪽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시간을 현재 55분이고 끝내야 할 시간이 9시 10분이라고 듣는데 아이들하고는 사실 한 4시간 정도 했던 작업인데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들한테는 그냥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건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중심 토픽과 주요 토픽, 심지어는 하이 토픽까지 제가 써놓은 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량이라면 5분에서 10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는 이겁니다. 자,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연구하고 싶은 키워드를 하나 뽑아내면 됩니다. 하나 이상, 2개도 괜찮고 3개도 괜찮습니다. 뽑아내셔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키워드들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자, 은정쌤 잠깐 음악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이 정형화된 질문은 아니고요. 저랑 이훈 쌤이나 은정 쌤이 해보니까 이렇게 범주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 돌아가면서 발표해도 될까요? 네, 되게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늦은 시간 돌아가셔야 하니까 혹시 다 하신 분 계실까요? 꼭 모든 질문에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 소논문을 쓴다면 어떤 주제로 혹은 어떤 주제의 키워드로 연구하고 싶어 그 키워드를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구현이 어머님부터. 네. 아직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은혁이 아버님부터 할까요? 네, 은혁이 아버님부터 이렇게 바로 나오실 것 같아요. 또 연구자이시니까. 네, 지금 네 발표해 주시면. 결과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 이야기하기 너무 길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잘하는 것은 기록이랑 기획이고요. 네, 두 가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네. 좋아하는 것은 야구고요. 네. 싫어하는 것은 계획을 트는 거. 네,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잘 생각이 안 났고 듣기 싫었던 말은 야구 그만 보라는 이야기였고요. 꿈은 수학 교사였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했었고 선생님께 크게 인정받았던 일은 생각보다 MC를 잘 본다 칭찬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은 세왕 이야기랑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을 좋아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자꾸 하게 되는 일은 교회 일인 것 같습니다. 네, 100억이 있다면 건물주가 되고 싶고요. 건물의 여러 다양한 가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남이 말하는 난 아직 못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잘 못 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연구가 이렇게 어떤 조직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네, KBO 야구 팀들의 팀 문화들을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듣고 싶은 분요. 네, 네, 곽동근 아버님. 전문가가 또 전문가를 또 알아보시고. 네, 지우 아빠입니다. 네. 아니 마이크가 네, 잘하는 것은 제가 그 강의를 잘하고요. 그리고 일 만드는 걸 잘합니다. 사람 모으고 뭐 어떤 모임하고 그리고 말을 그 기분 좋게 말하기 이런 걸 잘하고 못하는 것은 욕을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순댓국 너무 좋아해서 순댓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4,800명 밴드의 회장입니다. 네, 지지난주에 생생정보통에도 나왔습니다. 예,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세요. 예, 예. 저에게 순댓국을 쏘시면 곽동근 절친 2급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말을 좀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하는 거.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과거의 말은 괜찮아? 그리고 듣기 싫었던 말은 생각해보니까 성적표 나왔니? 요거 생각나고요. 그 어렸을 때 꿈은 연예인, 좋아하는 교과는 없었고 크게 인정받았던 말도 없었고 그때 재능과 은사 생각 안 나고 근데 요즘은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제가 쓴 책 에너지 스타라는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빛나는 그대 에너지 스타. 예, 지우 엄마도 안 읽은. 예.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자꾸 하게 되는 일은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나 할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좀 무료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또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긍정, 배려, 사랑, 말 이런 게 있어서 연구 주제는 같은 말도 기분 좋게 하는 그 부모가 축복받는 자녀로 키우는 법. 혹시 한번 지목해 주신다면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신 네, 선엽이 어머니 아니 혜림이 어머님. 네, 네네네. 그럼 혜림이 어머님을 지목해 주세요. 그러면 담비 진영이 어머니. 그럼 연구 주제만 키워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남의 아이는 잘 맞추고 우리 애들은 하나도 못 맞추는 저는 제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저는 잘하는 거는 조금 노래를 좀 잘하고 춤을 좀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그런 춤은 아니고요. 이제 교회 워십 댄스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못하는 거는 정리를 잘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 뭐 싫어하는 것은 뭐 좋아하는 거는 찬양 듣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쓰기가 그래서 좀 안 쓴 것 같고요. 선생님에게 크게 인정받았던 일이 생각나는 거는 선생님이 미소와 함께 오지랖이 넓구나 이러시면서 그 근데 그 말씀 속에 느껴진 감정이 너 그 오지랖으로 애들을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드러나지는 게 찬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드러나져서 저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했으며 키워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 발표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한 번만 더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네, 구현이 어머님이 눈빛으로 보내주셨어요. 해보고 싶다. 나 왜 안 시키냐. 그러셔서 우리 구현이 어머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음이요. 네. 이제 클로징인데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연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의 쪼개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나누고 쪼개고 보는 것이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분석해서 알을 획득하는 방법이 결국 연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알미라는 게 뭘까? 그 알미라는 것은 결국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대상은 결국은 나의 관심사, 나의 흥미, 나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 알미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소명이라면 저는 연구가 결국은 아이들의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연구할 때 잘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음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다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은 목소리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인데요. 지금 아마 지난 주간 제가 10학년 밴드 올렸습니다. 10학년 생활복 지원 사업 안내인데 이건 해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뭐죠? 대한교육기관들에게 예산이 책정돼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모님들이 특히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꼭 좀 신청해서 구입하시고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매년 올해 예산 안 쓰면 내년 또 예산 잘 잡히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일단 그 업체는 아마 중학교 때 다 해보셨을 텐데 업체는 여기 구리에 있는 스쿨룩스고요. 그래서 요번에 목금토 3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날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맞추시고 결제를 하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아마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경기도교육청 민원 사이트에다 넣으시면 바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아마 그렇게 생활복을 구입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지역에 사신 부모님들 중에 이 지원이 안 돼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서울시로 이게 이관되면서 교육청에 이관되면서 그 지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반마당 평가가 다음 주 4일, 5일 있습니다. 그래서 4일하고 5일 날이 둘째 배움마당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과정은 7월 16일 그 주간에 그날에 이제 역사 배움 현장 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현대와 관련된 시설들 같이 돌아볼 생각이고요. 둘째 배움마당 마친 예비 방학식이 7월 17일 날 수요일 날 있고 18일부터 바로 24일까지 1차 검정고시와 관련된 보충 수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신청자에 한해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2차는 8월 1일에서 7일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아마 아시겠지만 8일 날이 아마 검정고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의를 같이 고민하는 것들 가지고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특히 우리 자녀를 주신 그대로 이해하며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해줘서 우리 자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학부모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등가정 학부모 교육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 잊지 않고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눴던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그 주신 목적대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로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발견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나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양육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꿈꾸며 기도하며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